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진단하고 집값 네, 전망까지도 한번 좀 이어가 볼게요. 우선은 2023년에 뭔가 시작할 때는 되게 부동산 시장이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23년 초부터 시작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하반기에는 다시 또 내려가고 맞습니다. 그 현재까지 네, 이어지고 있고 네.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저는 그것도 상당 부분은 이제 금리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냉탕에서 온탕으로, 온탕에서 냉탕으로 막 이렇게 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게 돌아갔는데 보시다시피 2022년 한 10월 이때 뭐 레고랜드 사태라고 했을 때 그때 이게 이제 한국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모든 시장금리의 근본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라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네. 10년 만기 국채가 막 오르면 결국 우리나라 국채도 오르게 되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근원은 결국은 국채금리이니까 네.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 조달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그래서 오르고 네. 이게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여파를 미치는데 네. 미국의 10년물 오르면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이렇게 치솟았고 네. 그래서 10월 21일 같은 경우는 4.63까지 이렇게나 갔는데 예. 그 뒤 미국의 CPI가 지표가 조금씩 낮아지는 걸로 발표되면서 네. 빠르게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죠. 미국 물가가 좀 진정되면서 그렇죠. 진정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거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빠르게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작년 2월 정도에는 무려 3.1% 정도로 네. 굉장히 빠르게 이 시장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이라는 게 금리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대출금리도 갑자기 치솟게 되고 네.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가가 훅 떨어졌단 말이죠. 무너질 것 같으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막아야 큰일 된다, 났다. 큰일 났다. 특히나 그때 당시 뭐 둔촌주공 이제 맞아요. 분양을 앞두고 야 이거마저 안 될 수, 뭐 이제 망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위기감에 그럼 이게 망하면 도대체 나머지는 다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그 최상급부터도 살리는 그런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어쨌든 준비되고 수립된 정책이 연초에 이제 1.3 대책이란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대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센 대책이 나왔는데 센 대책이 나오고 금리마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콤보를 맞은 뭐 그런 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엄청난 냉탕에서 꽤 이제 온기가 많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졌고 정책 효과도 겹쳐졌고 뭐 특례 보금자리 이론 같은 것도 나왔고 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대출금리란 게 이렇게 4.6 기준에서 보다가 3.1까지 가면은 상당히 싸졌다라고 이제 느끼게 될 만 하거든요. 게다가 당시 특례보금자리론 40조가 나왔던 것도 분명히 되게 어떤 부동산 시장에 거의 40조 가까운 유동성이 들어가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해줬죠. 그러다가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냉탕으로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갑자기 온탕이 돼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집을 막 이제 사기 시작하면서 가계대출이란 게 또 너무 늘었고.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보기에도 가계대출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또 이제 굉장히 곤란하다. 이건 관리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제 조기 종료를 맞아요. 이제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에 좀 은행들에게 좀 약간 가계대출 가산금리도 좀 낮추라는 어떤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정부의 정책적 협응도 있었지만 가계대출이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관리해라라는 모드로 또 들어가니까 가산금리도 또 이제 다시 좀 약간 올리는 식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또 그 하반기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감으로써 이게 또 약간의 수요 억제를 하는 타이밍에 금리까지 또 올라버리니까 이쯤 되면 한 거의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추석 정도를 전후해서는 이제 수요가 갑자기 또 이제 크게 위축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먼저 겪은 게 부동산 시장에 대략 실제로 국채금리가 오르고 나면 대출금리가 오르는데 시차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뒤에 여파를 미치거든요.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어떤 이 올라가고 나면은 수요가 위축됐다가 내려가고 나니까 또 수요가 다시 확 떴다가 또 올라가고 나니까 또 요 시기쯤에서 또 수요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또 한 11월 이후로 이 시장금리가 꽤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이렇게 내려간 두 달 정도 이렇게 꽤 많이 내려간 여파가 이제 한 1월, 2월 정도에는 좀 영향이 이렇게 슬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거래가 많은 공인중개사 이런 데서는 하는 얘기가 그래도 작년 11월, 12월보다는 뭔가 더 좀 더 거래가 좀 더 매수 문의도 좀 들어오고 뭔가 약간 더 그 연말보다는 연초가 지금 더 문의도 많고
거래도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또 그 시장 금리가 또 지난 연말에 비했을 땐 또 최근에 또 다시 또 반등도 하고요. 아, 그렇죠. 최근에 또 뭐 이렇게 종을 못 다시 좀, 잡겠는데 네, 오르고 있죠. 네. 어찌됐든 간에 2023년 상반기에는 정책 효과에다가 금리 하락까지, 네, 네. 23년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가 종료됐고 또 금리는 반등을 했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효과라는 게 시장 금리를 이제 앞서서 내다볼 수는 없죠. 당연히 누구나. 그렇죠. 네. 시장 금리가 더 이제 앞서가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좀 샤워실의 바보 이론 같기도 네네. 하고 예. 계속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워 아 차가워 네네. 이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보시는 이런 그 금리 그래프가 사실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네. 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얼른 채권을 사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얼른 채권을 팔고 채권은 그렇게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지나고 나서 보면 쉬워 보이죠. 그렇죠. 뭐 대응을 어떻게든 저희 같은 또 채권 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거를 또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 예. 되는데 근데 집이란 거는 이렇게 무슨 한 달, 두 달 사이로 사고 그렇죠. 팔고를 도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야 금리가 내려갈 땐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뭐 사고 올라갈 땐 또 뭐 이제 막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 그러면 뭐 못 사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죠. 금리에 따라 이제 스팟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자산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지금 막 수요가 막 이렇게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는 있는데 네. 집이라는 건 결국은 한 번 사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을 잡는 게 좋겠냐면은 과연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세상일 거냐 아니면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는 세상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나의 선택을 좀 좌우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과 속도. 그렇죠. 사실 예. 근데 그 피터 린치 형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금리 3번만 맞추면 세계 최고 부자 된다 했잖아요. 네, 누구나 알고 싶죠. 금리의 방향과 속도.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월가의 구루들도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얘기들. 누군가는 고금리가 좀 장기화된다. 누군가는 침체가 빠르게 와서 이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이렇게 나뉘고 있죠. 뭐, 예. 그러면 앞으로는 뭘 봐야 할지. 만약에 지금은 또 이제 금리가 내려오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네, 뭐 네.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하다가 이거 아닌가벼? 그렇죠. 넘어가니까. 뭐 예. 6월인가 이러다가 또 이제 시장금리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뭘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제 금리의 방향과 속도 혹시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그 파 중에서 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고금리, 글쎄 요새는 한 중금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굳이 따지면 중금리의 장기화, 좀 생각보다는 이게 오래 간다. 그쪽 입장이기는 한데요.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네. 이제 작년 10월 말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었던 보고서에 네. 들어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네. 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이 번호로 나타나 있는 게 이제 각각 금리가 이제 하락했던 시기에다 지금 번호를 놓은 거죠. 근데 보시면 1345번은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렸다가 빠르게 금리를 낮췄었던 그런 패턴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많이 금리를 올렸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올려놓은 금리를 꽤 유지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확률상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그냥 어떤 4대1 확률로만 따지면 그쵸 4대1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내렸던 적이 4번 있고 30년 중에 그리고 빠르게 내리지 않고 높은 금리를 그냥 한 두세 번 내렸다가 지켜봤다가 좀 괜찮네 싶으면 다시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했던 게 한 차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서 좀 보고 싶은 대로 이제 다들 본 건데 이렇게 빠르게 내릴 거다는 분들은 결국 1345번 같은 패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게 뭔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침체가 세게 와서 그래서 1345번처럼 될 거다. 이렇게 본 거고 근데 이번엔 그러니까 과거 사례 중에 20%긴 하지만 지금은 이번의 사례랑 되게 환경이 유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 미국의 상황이. 예. 지금 이렇게 보는 견해?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후자 쪽에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1345번처럼 되려면 뭔가 이제 금융위기 같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계 소비 같은 게 막 훅 부러져가지고 이제 침체가 세게 뭐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위기 겪고 나서 가계 부채가 되게 미국은 건실해졌고 네. 예, 기업도 지금 심지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심지어 주가 많이 오르고 또 집값도 안 떨어진 덕분에 미국의 가계가 지금 순자산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어느 나라 가게든 이렇게
내가 순자산이 많으면 내 소득을 막 쓰는 거에 되게 인색하지가 않거든요. 예. 예. 내가 뭐 이렇게 집값 많이 오르고 내가 산 주식 많이 올랐으면 이거 실현되지 않아도 그렇죠. 여유 생기죠. 그렇죠. 뭐 부자 된 그런 느낌에 그냥 네. 이 정도 소득이야 뭐 그냥 뭐 이거 쓰지 하면서들 이제 쓰잖아요. 지금 미국이 약간 가게가 소비가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가 잘 나온다라는 건 좀 그렇게 지금 주가와 집값이 안 무너지고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버텨주는데 근데 이런 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시기에 기억하시다시피 주가도 많이 내리고 집값도 내려서 드디어 이제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뭔가 좀 이제 그 침체로 갈 건가 보다 했는데 이게 시장 금리가 내려가 주니까 주가도 반등하고 집값도 떨어지다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게 순자산이 버텨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미국 상황은 금리를 약간씩만 낮춰줘도 이게 순자산이 이렇게 좀 버텨주고 가게가 이렇게 그만큼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좀 더 이렇게 막 빠른 침체로 가기보다는 그냥 조금만 금리 낮아지면 또 살만해지고 금리 좀만 낮아지면 또 살만해지고 그래서 또 어떤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받쳐줌으로 인해서 금리를 굳이 아주 빠르게 저금리로 갈 필요가 없는 좀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쵸. 싶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는 원체 탄탄하고 네.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은 지금 탄탄하다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환장하겠는군요. 그게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문제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최신 효과라는 게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네. 가장 최근에 본 게 금리 올리면 빠르게 올리고 금리 내릴 땐 빠르게 내렸고 이게 가장 최근에 최신 효과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니, 다음번에 금리 내릴 땐 빠르게 내리지 않겠어라는 최신 효과 예측과 또 기대 심리가 네. 같이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그게 알게 모르게 녹아들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은 조금 기대는 내려놓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네요, 이사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금융권 현업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2000년대 이후, 즉 3, 4, 5번만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게 뭐 제일 아마 뭐 생각해 보시면 90년대 일하셨던 분이 지금 뭐 금융권에 남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셨죠. 그렇죠. 게다가 사실 이때는 금융시장이 우리나라가 IMF 전후가 너무 달라진 세상이라 사실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금통위를 열고 이런 게 다 2000년대 이후부터의 일이라 네. 저 90년대는 정말 좀 약간 도대체 어땠던 세상이지? 이렇게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는 뭐 그런. 그 70년대 뭐 오일 쇼크 이런 건 최근에 많이 공부했어도 네네. 오히려 90년대 중반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저 같은 사람도 다 3, 4, 5번만 겪어봤다 보니 사람이 자기가 겪은 거 위주로 그렇죠, 생각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엄연히 역사상으로는 이번 시기가 있었고 말씀처럼 미국이 자기네가 상황 좋고 탄탄하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저렇게 유지했더니 글로벌리 약한 나라부터 계속 무너지는 작살나는 거죠. 남미부터 처음에 작살났고 맞아요. 그게 결국은 동아시아까지 와서 우리도 98년에 외환위기 겪었고. 그 여파를 겪었었던 뭐 그런 그랬었던 시기인데 지금 미국이 거의 저 때만큼 지금 강한 것 같다. 그렇죠. 저 때 당시 저렇게 미국이 성장을 잘할 수 있던 계기가 어떤 인터넷이라는 것 맞아요. 탄생과 더불어서 투자가 아주 활발히 일어났었던 건데 지금 또 보면 AI 혁명이라고 할 만큼 약간 그쪽에서 미국이 확 앞서가고 그쪽 관련된 투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또 미국이 어쨌든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제조업 투자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좀 저때 미국의 상황이 90년대 중반과 좀 여러모로 그러네요. 유사하지 않나. 예, 확률적으로는 20%지만 보면 볼수록 약간 저때와 유사한 면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럼 뭐 AI 기술 투자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금리 때문에 돈도 그렇고 다 그냥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타 국가들 신흥국들 뭐 사정이 안 좋아지면 미국이 보험성으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일단 미국은 지금 아주 그냥 배부르고 따뜻하다. 뭐 보험성으로 급할 거 없다. 그렇죠. 인하는 하긴 하겠지만 막 그렇게 빠르게 인하할 그렇죠.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 된다는 거죠. 예. 그러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bad is good이라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는 걸 더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하고 네. 미국의 경제 지표야 망가져라 기도를 네. 하고 있는데 AI고 뭐고 막 저쪽에서는 사상 최고가 막 불타오르고 있고 저만 그런 바람인가? 하고 나만 그게 사실은 말씀대로 그런 바람을 거의 모두가 갖고 있다 보니 연말까지는 이제 다들 금리는 낮아지고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을 네. 하다가 이게 연초에 또 아닌 것 같다고 예, 지금 이게 아닌가요? 되돌려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오히려 중금리의 장기화. 네네. 예. 그러면 이건 딱 그거네요. 버텨라. 버틸 힘을 좀 나 스스로
체력을 만들어놔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어디에 비유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하듯이 금리가 어떤 그 무게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1%일 때는 한 10kg 정도 들고 있을 때는 편하다 하지만 이게 한 이게 30kg 이렇게 늘어나면 힘 약한 사람들은 바로 부들부들. 그냥 뭐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릴 거고, 뼈 부러지죠. 그런 게 이제 금리 오르자마자 바로 금매가 나오는 뭐 그런 분들 거고, 이게 또 이제 버틸 수 있는 분은 이제 30kg 된 상황을 버티긴 하겠지만 허약한 분들부터 이제 내려놓는, 그만큼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금매를 내놓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근데 이제 중금리가 이제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인 거고, 만약에 다시 저금리로 빠르게 간다면 이 무게가 30kg였던 무게가 다시 10kg로 내려가면 다시 나에게 익숙한 무게가 됐다라면서 이제 굳이 팔지 않고 이제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세도 좀 앞으로는 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시는 분들 이제 개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이제 원화 채굴 하면서 네네. 버티는 이제 체력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고, 네.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탄탄한 허리를 갖고 있을까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도 심지어 샤워실의 바보가 될지언정 계속해서 그런 약들을 이제 처방을 할 테고요. 네, 그렇죠. 혹시 그러면 집을 사기 좋은 시기는 앞으로 언제쯤 오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중금리의 장기화를 저는 전망을 하다 보니까 예. 급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게 급할 게 없긴 하지만 시기가 이쯤 되면은 사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지표라는 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아까 많이 논의했던 어떤 그 전세가율이라는 게 좋은 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세가율이 그래도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한 50% 뭐 이 정도 내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50%쯤 할 때에는 집값이 막 추세적으로 더 오르기는 좀 어려웠었던 시기고, 이게 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강남의 그런 대단지 아파트도 한 70-80% 정도 온 시기 때부터는 이제 반등이 막 찾아왔었던 그런 거를 보니까, 즉 이 갭이라는 것이 결국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 거니까, 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거품이 좀 껴인 거고, 갭이 작을수록 거품이 좀 사라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갭이 적은 시기에 산다면 최소한 내가 거품은 없는 어떤 담백한 가격의 집을 사는 거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망해서 막 전세가도 더 떨어지고 막 이러면야 뭐 이제 갭이 적을 때 사도 같이 내려가는 그런 일본 같은 황당한 일을 겪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 갭이란 게 많이 줄었을 때 사면은 내가 거품은 없는 가격에 일단 거기선 사는 거다 싶고요. 이게 조금은 전 재밌는 사례라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이 전세가 사실은 그 조선시대에도 되게 일반적인 임대차 방식이었다는 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1910년에 관습조사 보고서라는데 이제 이렇게 전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드리면, 전세는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임대차 방법이다. 차주가 일정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기탁하며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반환식 기탁금을 돌려받는다. 정확히 지금의 전세와 똑같은 임대차 방식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정한 금액을 두고 가옥 가격의 반액 내지 7, 8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유구한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이 전세라는 건 50%거나 70, 80%였다라는 어떤 그 전세가율의 어떤 바닥과 그 고점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저희가 이제 10몇 년 사이에서도 봤었던 그 숫자, 그러니까 50%일 때는 좀 되게 좀 비쌌고 집값이 이제 전세가가 7, 80% 오니까 되게 그때 샀으면 좋았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그 패턴이니까. 근데 그 과거 패턴이 신기하게도 이 1910년 이 관습조사 보고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 저 관습조사 보고서를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 네. 물론 이제 저 관습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게 1910년이니까 최소한 그 전에 1, 20년, 뭐 한 3, 40년의 관습을 보고 이걸 관습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당시에도 어찌됐든 간에 집값의 절반 내지 70에서 80%. 네, 맞습니다. 신기하게 딱 그냥 반액 정도다가 아니라
반액 내지 7에서 8할 뭐 이렇게 예,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야, 신기하다. 물론 이게 앞에서 일부에서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오해 안 하시겠습니다만 요 부분만 이제 들으시는 분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오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거냐. 또 요거 이제 그 네네. 댓글을 막 예. 달려고 하셨던 분들은 앞부분을 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뭐 네, 금리라든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정책 예, 상황까지도. 근데 이제 막상 집값이 하락하잖아요. 네. 전세가랑 붙잖아요. 손이 안 나갑니다. 이게 주식도 내가 이 가격 오면 내가 사야지 하고 막상 그 가격 오면 그렇죠. 더 떨어지겠다. 그렇죠. 이게 예, 왜냐면 겁이 나니까. 예, 저도 그렇죠. 겪었던 게 둔촌주공. 이제 네네. 분양할 때 이거 미분양 난다 이럴 때 막 사람들이 야 저거 지금 저걸 왜 들어가 미쳤어 이러다가 완판됐다. 네. 그러면서 또 무슨 뭐 거래가 얼마에 또 된다 이럴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또 다시 내려오면은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미친 듯이 반복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걸까 이거는? 저만 그,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뭐 모두가 그런 거고 특히나 이런 주식시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죠, 항상 겪는 일이죠. 예. 1월 달에 지금 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와 이걸 바텀 그러니까 야 2,450은 사야지 막 이랬는데 막상 오니까 막상 오면 또 야, 이거 안 더 되겠다. 떨어질 것 같아서 손 잘 안 나가죠. 예. 예. 해서 요거는 이제 본인의 원칙을 가지고 네, 네. 이게 또 집값 전망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앞에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인구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인구 가지고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저출산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인구가 준다.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인구가 줄어도 지방부터 소멸하지 수도권이라든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은 탄탄할 거다. 이 이야기 또 하시는 이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논리가. 그렇죠. 네. 이사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항상 뭐 집값이란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집값이라고 하면 사실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또 되게 다르고 완전 다른 시장이죠. 이거를 그렇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집값이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냥 서울은 어떨 것 같다. 지방이 얼마나 많은데 서로 각자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인구란 것도 인구가 이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이렇다라고 하면 너무 좀 거대 담론 같고 저는 약간 좀 미시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구 단일 팩터가 아니라 이렇게 금리나 뭐 이제 공급 여러 가지를 같이 보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인구 때문에 한번 약간 두고두고 약간 망신이 되는 회자가 되는 분이 이제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1989년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집을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앞으로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는 집값이 계속 빠진다. 약간 뭐 이런 맨큐 교수님 식의- 너무 앞서가셨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인구에 되게 막 경도돼서 이제 집값을 좀 어떤 인구,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라는 사람들이 이미 샀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로 쳤지만 대차게 틀렸죠. 그렇죠. 예, 그 뒤로도 뭐 집값은 견조하게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만 봐서는 뭐 인구만 보고 집값을 전망하면은 틀리죠. 네, 좀 많이 틀린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는 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즉 뭐 네. 금리며 뭐 공급이며 이런 게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 와중에 인구가 어떤 사유로든 좀 크게 움직인다면 그거는 이제 분명히 수요를 자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저도 제 또래나 이렇게 선배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은 특히 서울은 항상 전세가보단 집값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세를 살다가 내가 집을 사려면 어떤 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야, 이걸 더 이상 전세 살면 안 되겠다. 집을 사야겠다라는 그 결심. 엄청난 결심이죠.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집값이 전세가 2배쯤 되면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언제들 그 결심을 하냐 보면은 대체로 보니까 자녀가 초등학교를 갈 때 혹은 초등학교를 막 저학년일 때 그러면 되죠. 그렇죠. 더 이상 뭔가 어떤 이사를 당하면 안 되니까 내 아이가 6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쵸. 혹은 뭐 지금 집 문제 때문에 뭐 전학을 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다. 막 이런 생각들 이제 고민하죠. 예, 초등학교 들어갈 때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럴 때들 많이 전세에서 집을 사는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묘하게도 여기 지금 준비한 요 그래프는 이제 서울시의 연도별 이제 초등학생 증감률인데 이 푸른색 음영으로 처리한 곳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침체기였던 하락했었던 구간인데 이 보시면 이 초등학교 생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이 시기에 줄어들었었고요. 또 절묘하게도 집값이 좀 회복했었던 시기는 뭐 감소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감소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줄어들었던. 저 빨간색이 특히? 초등학생
증감률. 금감률 전년 증감률. 그렇죠. 이제 전년 대비 2008, 9, 10, 11 이럴 때는 막 5% 넘게씩 오. 감소를 했었고 이렇게 집값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던 시기는 감소를 별로 안 이렇게 했다. 안 했었죠. 줄긴 줄었는데 줄긴 줄지만 감소율이 좀 덜 감소율이 있었다. 굉장히 덜 했다라는 아. 거죠. 근데 이런 패턴에 착안을 해보면 2024년부터는 굉장히 매년 굉장히 심각하게 감소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주어진 값이잖아요. 이미 한 8년 전에 몇 명이나 태어났느냐로서 이제 이 예상이 되는 숫자니까 모두가 얘기했듯이 한 2016, 17년 그 이후부터 인구가 출생아 수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감소를 했고 그 여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식으로 지금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과거의 침체기 때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했던 것도 하나의 어떤 요인이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릴 지금 변치 않을 요 그래프도 일단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물론 금리가 아주 빠르게 내려가고 뭐 공급이 너무 없고 막 뭐 등등 뭐 이런 다른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런다면은 이 요소가 별거 그냥 흐지부지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요건들은 뭐 큰 변화 없거나 뭐 다른 요건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와중에 이거를 같이 당하면 이거는 좀 약간 어찌 보면 수요 집을 매매를 하려는 수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약화된다 추세적으로. 그러네요. 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사려는 것도 그렇고 상급지로 가려는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이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녀 안 키우고 개 고양이만 키우는데 개 고양이 때문에 상급지 간다는 건 별로 없고 오히려 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저기 외곽으로 더 가시더라고요. 조용히 키우겠다고. 더 좋은 환경 산책하고 막 이런 데 좋다.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근데 아까 그 인구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변하는 변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러니까 느리게 변하는 변수. 이것도 잘 감안을 해야겠네요. 또 빠르게 변하는 변수들과 느리게 변하는 변수들. 어떻게 보면 느리게 변하는 변수는 나중에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금리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할 것이냐는 과연 금리가 빠르게 변할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수는 빠르게 변하게 돼 있는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분명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